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에 서사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서사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쓴 분은 이제 김만중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김만중이 창작한 이제 고전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이고, 승려인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서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부귀 공명을 누린 다음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사갈래의 흐름으로 이제 들어와서 자, 뭘 배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울 내용을 한번 목차를 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 서사 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사 갈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서정 갈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사 갈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혹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던 꿈이 있는지 이것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하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에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직기초랑 그 다음에 복습 퍼즐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수업 시간에 그 단어 찾는 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음에 오면은 그것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서사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적 갈래를 보면은 교과서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서사 갈래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사 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 갈래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서사 갈래라는 거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하기의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있었다시피 여기서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사건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면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옆에서 관찰한 내용이 들어가면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 또 내가 이 안에서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전지적 그 시점이라는 그 프로도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가 있다시피 이렇게 서사 갈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현실 세계와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사 갈래이다. 그래서 이 서사 갈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구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법한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에 더해서 이루어진 문학을 우리는 서사 갈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해리포터 같은 거. 여러분들 해리포터 진짜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지은 내용인데 그게 마치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러한 허구의 내용이다. 소설은 구성 요소가 크게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그리고 사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배경이 어떤지. 그래서 소설을 볼 때는 이 구성 요소 3가지를 꼭 봐야 돼요. 인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누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갈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배경, 이게 어느 시대 배경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갈래를 보면은 서사 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설화, 서사무가,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 개화기 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부터 이렇게 현대까지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이제 설화라고 돼 있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전되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신화나 그 다음에 전설, 민담과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단군 신화, 그리고 주몽 신화라고 해서 건국 시조 신화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죠. 그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고귀한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잉태나 출생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주몽을 보면은 처음에 알로 태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주몽은 활을 잘 쏴요. 그래서 뭐 여인의 물동이 위에 있는 파리를 맞춘다든가 그렇게 어려서 비범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찍 버려지거나 죽을 고비에 이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몽이 태어났을 때는 알이 태어났다 그래서 갖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죽을 고비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일찍 버려지거나, 혹은 이제 주몽이 그 같이 있던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이제 죽을 고비에 이르죠. 근데 그때 구출, 양육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해모수라고 해서 물의 신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다에 있는 거북이랑 자라가 이렇게 물고기 등에 올라와서 길을 만들어 줍니다. 주몽이 도망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시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그걸 우리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펼쳐지며 구체적인 증거물과 결부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전설의 고향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건데, 뭐 용소바위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텐데, 용소바위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그 용소바위라는 바위가 있대요. 그 전설이 그 집에 이제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구두쇠였대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시주를 하러 온 중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거기다가 똥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똥을 가지고 가는 그 스님 뒤로, 승려 뒤로 이제 며느리가 가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고 주니까는 이제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몇 날 몇 시 언제가 되면은 그때 뒤도 보지 말고 어디까지 도망쳐 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날 이제 도망쳐 가다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뒤를 돌았다가 결국엔 돌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용소라는 이제 그 집이 있던 장소가 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며느리가 변해버린 바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민담 같은 경우에는, 민담은 전설과는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그때 민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사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봤던 곡성이라는 영화 같은 거나 다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굿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굿을 할 때 무당이 구현하는 무가 가운데 서사성을 지닌 무가이다 해서 굿을 할 때 주로 하던, 그래서 바리공주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학교 왔을 때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편 사물을 의인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가전이 있다. 가전은 가짜 전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사물들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뭐 지팡이가 사람처럼 된다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엽전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술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작품으로의 판소리는 판소리 사설을 일컫는 건데 이후 소설화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의 판소리계 소설.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는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전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판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판소리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소설로 정착이 된 거죠. 그걸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고전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개화기 소설이 등장하는 19세기 말까지의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울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소설과 구분지어서 고전소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 그것도 다 여기 고전소설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 소설을 보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사이에 있는 과도기의 소설이라고 해서, 고전소설, 현대소설은 이제 완전 우리가 왔던 현대, 그 일제강점기 내지 그 부분이고, 그 중간에 있던 굉장히 애매한 시절에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중간에 이렇게 다리하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소설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화기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 소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많은 지금의 소설책들이 다 여기 현대 소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기 소설 다음에 소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분단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세계화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펼쳐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화, 서사무가,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 현대 소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운몽의 본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본문을 읽고 내용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의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교과서 164쪽입니다. 164쪽을 보면 구운몽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당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당나라구나.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배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중국의 당나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당나라 형산의 연화봉이라는 데는 여기에는 선녀인 위 부인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요. 위 부인이라는 사람이 뭐 위씨 부인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위 부인이 다스리며 동정호의 용왕이 와서 설법을 듣는 곳. 여기에 동정호의 용왕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선녀가 있거나 아니면 용왕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되며 그 다음에 성진의 삶과 양수의 삶 중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는 이제 인셉션이라는 그 영화도 현실이 뭔지 이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은 중국 당나라 때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현실 공간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위부인과 동정호의 용왕 등이 이렇게 나타나서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구분을 잘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고, 여기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죠. 그죠? 물결을 헤치고 궁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용궁에 들어간 건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교과서 164페이지 9번째 줄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자에 앉히고, 상자라는 거는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며, 진찬은 진수성찬, 뭔가 진귀하고 맛이 좋은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그러니까는 지금 왔으니까 여기 왔다고 해서 용왕이 이제 술을 딱 준 거죠. 그랬더니 성진이 말을 합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약인데 여기서 이제 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자기 쪽에 불교 쪽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파괴라는 거는 계를 받은 사람이 그 계율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파괴승할 때 그 파괴입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용왕이 가로되, 용왕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5가지 계율이라는 것은 5계라고 해서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요 5가지 중에 이제 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에 불교의 이제 계율을 어기고 술을 마시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5가지 계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5가지 중에 지금 계율을 어기고 술을 마시게 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뭔가 이제 사건이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왼쪽에 물음표가 돼 있죠. 구운몽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돼 있는데 한번 요거를 보면은 9구자에 구름 운자에 꿈몽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의 한자만을 보면 9구름의 꿈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구자가 9, 숫자 9, 그 다음에 운자가 구름, 그 다음에 몽자가 꿈 해서 9구름의 꿈인 것 같다. 근데 아마도 이걸 보니까 주인공이 9가지의 꿈을 꾸는 이야기인 것 같다. 아니면은 9사람이 꾸는 구름과 같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요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쌤이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본문.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용왕께 하직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라고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오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마시고 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나 술 좀 깨고 들어가야지 해서 제가 우통을 벗고 냇물에서 얼굴을 씻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향을 피웠나? 아니면 뭔가 꽃냄새인가? 이러면서 정신이 이제 혼미해진 거죠. 그래서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기이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165쪽입니다.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아까 그 위부인의 시녀들이라는 그 팔선녀,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제배하여 말하였다. 육환장은 나와 있죠.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내려놓고 이제 말한 거죠. 여보살이여, 여자 보살이여, 빈승은 나와 있죠. 도학이 깊지 못한 승려인 저는 연화 도량 육간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좁은 석교 돌다리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팔선녀가 담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물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팔선녀가 이 돌다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제 자신의 지팡이를 잠깐 옆에 내려두고 보살님, 여자 보살님한테 나에게 지나가고자 하는데 길 좀 비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팔선녀가 담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 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팔선녀들은 자신의 이제 스승인 육간대사한테 갔다 오고 육간대사의 제자인 성진은 용왕한테 인사드리러 갔다 오는 장면인 거죠.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이 되어 있죠. 예기의 내칙 중 한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그거죠.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다른 이제 책의 내용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1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니까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나 여기 지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 존자는 갈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간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거기 나 지금 여기 냇물이 깊고 다리 건널 수 없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너 육관대사한테 도 배운다면서 뭔가 신기한 거 있지 않아? 그거 한번 나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뜻입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싶지만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더니 마침 명주라는 거는 빛이 고운 아름다운 구슬이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손을 들어 복사꽃은 복숭아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오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어들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좀 마술 같은 거 보여줘 했더니 지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확 던지니까 그것들이 다 명주 이제 구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술을 팔선녀가 각각 손에 쥐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이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데 그게 이제 구슬이 된 거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팔선녀가 성진이 만들어준 명주를 받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이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얘네가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타고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스승 생각에는 너 되게 늦게 왔다 이러면서 너 아까 내가 시킨 거 아까 시켰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신이 용왕한테 술을 받아서 마신 일 그리고 팔선녀하고 막 장난쳤잖아요. 그죠? 막 장난치고 명주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그래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이라는 거는 참선하는 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그러니까 지금 그 선녀들하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니까는 뭔가 마음이 지금 되게 들뜬 거죠. 그래서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유교의 성현인 공자와 맹자. 우리 이거 유교의 성현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봤었는데 그 전에 어디서 나왔었죠? 그죠? 고인도 날 못 보고 해서 고인으로 이렇게 지칭됐던 사람이 공자하고 맹자 이런 성현이었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공맹의 글을 읽고 그러니까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살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는 좋은 시절을 얘기할 때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학 작품에서는 요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 맹자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그 다음 볼게요.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돼요. 이게 그거죠.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승이 된다. 그거를 출장입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억해 주세요. 사자성어는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 이 공명을 후세에 들이운다는 것은 입신양명이라고 불러. 이거는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입신양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그래서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면은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대장부의 일이라까지 묶어서 보면은 이것은 승려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는 안에서 이제 참선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성진은 얘기하기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교적인 이상.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양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자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공자하고 맹자 책 읽고 자라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사람을 섬겨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는 만능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돼서 비단 옷도 입고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을 떨치는 것. 그게 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려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은 불교 법문의 적막함에 회의감을 느끼고 한탄함. 그러니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저렇게 입신양명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나는 조그만 밥, 물, 그다음에 책 몇 권, 그다음에 염주뿐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뭔가 적막하고 이제 한탄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여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16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언을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지도 않은 팔선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죠. 나 출가한 지 10년에 일찍 이렇게 불가의 법도 어기고 구차한 마음 갖지도 않았었는데 나 잘못된 마음 가지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넘어오기 전에 166페이지에 보면 성진이 스승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성진이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스승이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했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했냐면 처음에는 승려의 몸으로 술을 마셨죠.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팔선녀를 만나서 막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불교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스승이 알게 되면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아마 뒤에 이거 관련해서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구차한 마음이라는 거는 세속적인 출세 그리고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향나무를 향을 피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부분부터가 이제 꿈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전까지는 원래 이제 성진이었고 여기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양소유라는 이제 인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소유가 환생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어느 부분은 양소유가 태어나는 부분부터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부분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하면서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니라고 해서, 방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승이 거처하는 이제 처소가 되겠죠. 나아가니 육간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대사가 이르기를, 중의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에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라 하면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발단 부분이고, 성진이 속세의 욕망을 번뇌하다가 이제 대사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진이 저지른 세 가지의 잘못, 처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행실에는 몸, 말씀, 뜻. 그래서 몸은 술에 취한 거, 말씀은 팔선녀하고 언어로 막 장난친 거, 그리고 뜻은 아까 얘기했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함을 한탄한 거.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개하고 위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